투자 시장에는 정답이 없는 것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승량에 대한 관점들을 굳건하게 가져가고 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시그널들을 명확하게 보면서 우리 크롱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또 크롱님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뭔가 이 시그널이 더 명확하다는 것이 안심이 될 때 투자 전략을 이어가셔야 되는 거죠. 결국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마다 우리 크롱님들과 이 시장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가령 지난주에는 금요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80K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이 시장이 끝난 것인가, 정말로 대세 하락장에 접어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느끼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그 이후에 바닥을 좀 일정 부분 다지고 현재 촬영 시점 기준에는 90K를 넘어서 현재 91K 정도 가격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도 추수감사절이 있었던 시즌에는 가격이 그래도 일정 부분 회복 국면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여파들도 일단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울러서 미 증시가 또 휴장하는 기간 동안에 특정한 주체들이 시장에서 입김을 발휘하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국면에서 우리는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 전략을 가져가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강조를 드렸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말로 상승 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중심에 우리는 DAT라고 하는 이번 시즌에 가장 도드라진 전략을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두려움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크게 조정을 받고 비트코인에도 타격을 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과연 이 위협들이 시장을 장기적으로 압박을 가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정도만 더 여담을 드리면은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업비트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540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업비트에서 대응을 했고 추가적으로 솔라나 계열 자산의 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금을 막았고 그리고 자산들을 하드월렛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540억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전액 부담을 해가지고 회원들에게는 전혀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행히 업비트가 빠르게 인지를 했고 그 규모가 크지 않고 거기다가 빠르게 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가격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국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상에서 또 볼 수 있는 중요한 국면들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업비트 같은 글로벌 대형 거래소도 언제든지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부분들, 2019년에도 580억 정도가 해킹이 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유사한 정도의 흐름이 나타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시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늘 내 자산을 잘 지키기 위한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거래소에 모든 자산들을 모아놓기보다는 여러 거래소와 또 하드월렛으로 분산을 해서 보유를 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거래소가 크게 피해를 입더라도 그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번에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 한번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는 하락장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방 압력을 받아야 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과거의 패턴이나 사이클 그리고 지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타격을 받을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가령 온체인 지표 상으로도 정점 시그널이 포착이 되지 않았고 펀딩 레이트 상으로도 과거 지역 고점 대비로는 월등하게 과열 수준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은 결국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많이 고갈됐다는 건데 그 원인에는 바로 셧다운이 우리 예상보다 장기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유동성을 연방정부에서 흡수만 하는 양상들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재무부 TJ 계좌에는 천문학적인
이 자금들이 쌓였고 시중의 유동성은 계속해서 축소되는 국면을 보였던 거죠. 그러면은 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기관들은 유동성에 더 민감한 자산인 암호화폐부터 매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른 DAT 기업들의 레버리지 추이도 덩달아서 많이 위축된 국면들을 보였습니다. 즉 자산 가치의 프리미엄도 붕괴를 했고 거기다가 ETF까지도 계속해서 유출이 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은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뒀는데 이 TGA 계좌에서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시점 이제 다 늘어나고 제가 동그라미를 해놓은 구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일정 부분 진정이 되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아주 강하게 압박해왔던 이 유동성 고갈에 대한 이 이슈들이 이제는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점으로 물론 충분히 하방 압력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주 위험한 고비는 일정 부분 지나갔구나. 이렇게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회복 시그널을 앞으로 보이게 될까? 그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보여드렸던 이 TGA 계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유동성이 시중으로 점진적으로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무부가 유동성을 단기간에 크게 시중에 푼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12월 1일부로 연준의 양적 긴축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85%로 높아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유동성이 시중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었던 이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크게 빠졌는데 이제 유동성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인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담을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지정학적인 상황도 현재 시장에 좀 우호적인 흐름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종전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고 나면은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줄어들면서 러시아산 석유가 시중에 더 공급이 되면서 이제는 유가에 대한 이 압박들이 떨어지는 거죠. 즉 인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방위적인 채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버드 대학교라든지 굵직굵직한 기관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정황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부다비의 국부펀드도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 텍사스 정부가 $10,000 이상의 블랙락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고에 추가했습니다. 거기다가 엘살바도르는 그동안에 IMF의 압박을 받으면서 뭔가 암호화폐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하루 사이에 1000개 이상 이 물량이 늘어난 것이 온천이상으로 포착이 된 거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개인이나 기관을 넘어서 정부와 국가 단위에서 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온체인상에서 과거에 이 시장을 주름잡던 이 세력들은 점차적으로 퇴장을 하고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사고 팔기를 반복하면서 시장을 가파르게 흔들어댔다면은 이제는 더 중장기적인 상승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DAT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가장 투자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첫 번째는 스트래티지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입니다. 과연 정말로 스트래티지가 중장기적인 위기에 처한 것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DAT 기업들의 전체적인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DAT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 특정한 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스트래티지로 대표되는 비트코인이 있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마인, 그리고 샤프링크 게이밍이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포워드 인더스트리와 유팩시, 디파이 디벨롭먼트 같은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도 이 DAT 전략을 이제부터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이 물량들을 매집을 했는데 대부분은 미실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은 스트래티지만 현재 미실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비트마인, 포워드 인더스트리, 에버노스가 다 미실현 손실을 보고 있는데 특히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무려 6조 이상 단기 미실현 손실을 봤습니다. 6조라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이런 손실을 보고 있는 가운데서 펀드 스트레스의 창립자이자 비트마인 이사회 의장인 톰 리는 올해 말까지 이더리움이 반드시 $7,000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이더리움을 무려 7만 개를 추가 매집하면서 물타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현재 D8 기업들이 시장의 우려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이 상황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스트래티지의 MSCI 지수 탈락 가능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회사들이 강하게 미실현 손실을 얻으면서 뭔가 DAT 전략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이런 기조들이 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MSCI 지수 탈락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공포감이 월등하게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15일에서 16일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다소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스트래티지는 최근에 또 S&P 500 지수 편입이 불발이 됐기 때문에 MSCI 지수 탈락 가능성도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MSCI 지수가 탈락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효과들이 나오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패시브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즉 지수에 있는 이 상품들을 의무적으로 담고 있는 이 패시브 펀드 물량들이 의무적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 자체가 4조에서 많게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은 탈락하게 될 경우에 스트래티지에 대한 매도는 일부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감을 증폭시킨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그 중심에 JP모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JP모건은 늘 시장에 찬물을 뿌리면서 뭔가 분위기가 좋으면 찬물을 뿌려주고 뭔가 또 흐름이 있으면 반대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숙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JP모건의 행보에 대해서 의심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JP모건의 행보 때문에 있습니다. JP모건은 10월 10일 내부 노트를 통해서 이 MSCI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 그때는 잠잠하게 있다가 11월 말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대대적으로 유통을 시키면서 시장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JP모건이 스트래티지 보유 물량을 일부 매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먼저 본인들이 포지션을 줄이고 공포성의 보고서를 재유포한 것 아니냐 이런 선행매매 의혹도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도적으로 공포를 유발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유럽의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아문디도 이 스트래티지를 대거 매도를 하면서 이 공포 자체가 단순하진 않을 수 있겠다. 이런 분석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에서 뭔가 이거는 공포감을 유발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부터 해서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중간 정도에서 봐야 되는 것이 적합한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JP모건이 왜 스트래티지를 공격하는지 진짜 찐 의도는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스트래티지의 대주주 명단을 보면은 전 세계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블랙락과 뱅가드, 스테이스트리트, 모건 스탠리, 캔터 피츠제럴드 이런 회사들이 톱10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목록에 JP모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JP모건은 비트코인 DAT의 중심인 스트래티지를 공격하면서 오히려 반대 행보를 하나 보여줬는데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 블랙락 현물 ETF에 연동되는 구조화 채권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상품은요, 최소 16% 수익과 하방 30% 보호 기능이 있는 IBIT 파생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JP모건이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익의 기회를 엿보려는 그런 전략을 드러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스트래티지를 공격하고 구조화 채권을 출시한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JP모건이 스트래티지를 공격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비트코인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과는 반대 행보라는 겁니다. 즉,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레버리지 프리미엄을 압축을 시키고 오히려 비트코인 자체는 ETF와 구조화 상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익화하려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즉, 본인들은 스트래티지로 이미 들어가기에는 늦은 상황에서 비트코인 금융상품으로 더 적극적으로 돈을 벌면서 반대로 스트래티지를 일시적으로 압박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지수에서 실제로 이탈하게 됐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게 될까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스트래티지의 강한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여파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28억 달러에서 많게는 90억 달러 정도까지도 패시브 자금이 강제로 매도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은 개인들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패닉 셀링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더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압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위기들을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JP모건의 속내를 우리는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직접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극도의 공포 단계에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거의 80K 가까이 갔던 그 구간에서 스트래티지가 보고서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우선 마이클 세일러는 스트래티지에 대한 일각의 어떤 소문들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MSCI에서 이탈하는 이유가 이 스트래티지가 단순히 펀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트러스트 상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이클 세일러는 전혀 본질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을 생산적 자본으로 활용하는 운용기업이자 구조화 금융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시장과 소프트웨어 기술 양쪽 영역에서 동시에 혁신을 만들어내는 독립적인 기업 생태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혁신 기업이지 펀드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MSCI 지수 분류 여부가 스트래티지의 본질을 전혀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쉽게 지수에서 탈락시키지 못하겠지만 탈락시키더라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는 스트래티지의 재무 구조가 역시나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하지 않고 현 수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71년 동안 배당 의무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연간 비트코인 가격이 1.41%만 상승해도 모든 배당 의무가 상쇄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극히 보수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부터 더 떨어져서 25,000달러까지 가더라도 재무 건전성은 유지가 되니까 스트래티지의 어떤 존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시장에서 MSCI 지수에서 편입되면은 스트래티지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너무나 과도한 공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 스트래티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정황과 이 큰 흐름상으로도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스트래티지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탈락하는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보다 대응 전략을 통해서 그 구간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에서 가장 큰 공포를 가지고 오고 있는 이 스트래티지에 대한 위기설, 그리고 근본적으로 DAT 전략이 지속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봤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추이들은 단기적으로는 뭔가 리스크한 국면들, 뭔가 시장의 공포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 크롱님들의 불안감들을 또 최대한 해소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코너를 통해서 우리 크롱님들이 뭔가 불안해 하실 만한 부분들, 그리고 걱정거리들을 하나 둘씩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려고 하는데요. 우리 크롱님들께서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결국은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듯이 투자 전략에서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에서 탈락할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기관들도 모르는 것을 개인들이 알 수 있다, 그럼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내 기준에 맞게 베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현재 시장이 91K 정도까지 회복을 했지만 제가 시황에서 강조드리듯이 아직까지는 시장이 안심할 만큼 올라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대응 전략 관점에서 보수적인 전략들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장 중심에 두고서 솔라나, XRP, BNB 같은 이런 핵심 자산들 위주로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서 전략을 가져가시고요. 시장이 조금 더 구체적인 시그널들을 줄 때, 알트코인 시즌으로 접어드는 시그널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올 때, 가령 비트코인 도미넌스나 토탈2 시가총액이라든지 아니면은 TVL이나 그 외에도 이더비트 가격 비율 같은, 아니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같은 여러 지표들이 뭔가 유의미한 반등세를 보이는구나, 이 구간들을 포착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비트코인도 유의미한 변곡점을 넘어서는지 살펴보시면서
더 본격적인 흐름들이 포착이 될 때 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바뀌지 않은 만큼 세 가지 전략을 꾸준히 유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안 나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실제로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더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해가지고 스트래티지의 실현 가격이 있는 75K까지 가격을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행보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서 생각을 해둬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드디어 가자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변곡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뚫지 못하고 하방이 타락이 됐을 때는 그 다음 바이더딕 구간을 준비를 하는 거죠. 다음으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전환을 하면은 남은 물량들, 현금들을 또 점진적으로 소모를 하면서 돌파 매수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구간 물량을 또 모으면은 계속해서 과열 구간까지는 홀딩 전략을 가져가다가 또 적정 구간에서 과열 구간들을 포착해서 일정 부분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물량들을 한 번에 다 팔고 다 사고 이런 전략들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가시면은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의 키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대세 하락장이 정말로 도래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시점부터 반등을 하다가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구간에서 나의 믿음이 도저히 받쳐주지 못하고 더 이상은 이어갈 힘이 없다고 했을 때는 더 유의미하게 매도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투자 시장에는 정답이 없는 것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승량에 대한 관점들을 굳건하게 가져가고 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시그널들을 명확하게 보면서 우리 크롱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또 크롱님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뭔가 이 시그널이 더 명확하다는 것이 안심이 될 때 또 투자 전략을 이어가셔야 되는 거죠. 결국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투자를 굳건하게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짧게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우리 크롱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길어졌는데요.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들을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요. 우리 크롱님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도 또 더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우리 크롱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